미국이 중국을 가장 당면한 상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위대가 아닌 군대로 이렇게 이제 변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재처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쓰면은 그냥 저장해 놔야 돼요. 근데 지금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재처리를 해서 다시 연료로 쓸 수 있는 이 권한을 지금 달라는 겁니다. 저로서는 미국이 논의하겠다고 그러고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걸로 봐서는 생각보다 꽤 진전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랑 합작을 해서 하면은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에 하나 주한미군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기술을 좀 더 활용해서 무기급으로 이제 플루토늄도 하고 우라늄도 만들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무기로 하면 첫 관문이 되는 거죠. 전인범 예비역 중장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주일미군의 능력과 권한이 확장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미군이 확대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을 가장 당면한 상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거리가 굉장히 먼데, 먼 거리에서 전쟁을 한다는 거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이제 기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일본을 그 기지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위대가 아닌 군대로 이렇게 이제 변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이해가 맞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승전국으로서,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이제 점령을 당했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들처럼 그거를 식민지로 만들고 이러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뿌리가 이제 승전국과 패전국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일본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보통 국가,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전쟁도 할 수 있는 국가, 여태까지는 전쟁을 하지 못하는 국가로 이렇게 됐는데 전쟁도 할 수 있는 국가로 지금 변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중국과의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걸 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전략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일미군은, 일본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주일미군은 일본을 방해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주일미군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전략과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있는 군대예요.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주 임무는 한반도 평화 유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북 억제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써 있어요. 한미연합사의 임무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에는 그 억제를 격퇴하고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한다. 이게 연합사의 임무입니다. 주한미군의 임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주한미군이나 연합사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역시 주한미군의 기본적인 임무는 한반도 안정,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과 전략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주목적이고, 우리 주한미군은 북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가 주임무라고 봐야 됩니다. 주한미군 지상군이 축소될 경우 대북 억제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 공백을 한국군 자체 능력으로 메울 수 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메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그거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를 메우려다 보면 훈련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훈련을 더 하다 보면
주민들도 불편을 느낄 거지만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잘못 추적해서 폭발물이 터지고 지난번에도 뭐 오폭이 있었지만 오폭이 일어나고 배가 침몰하고 뭐 이럴 거라고요. 그런 거를 우리 국민들이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방장이 뭐 음식 만들다 손을 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더 해야 돼요. 그런 거를 안 하고 뭐 로봇을 한다, AI로 한다 그러면 전기 나가면 다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거고 사람한테 투자를 해서 우수한 사람들, 전투력이 갖춰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충이 되고 한다 그러면 뭐 지상군 좀 나간다고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될 게 있겠어요. 자, 그런데 주한미군이 다 나갔다. 이러면 이제 좀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북한 애들이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친구들은 아마 그 주한미군이 없다 그러면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다 나가는 거는 우리가 대비하기가 더 힘들겠지만 지상군 좀 빠져나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한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주한미군이 다 나간다는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폐기가 됐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는 한은 주한미군이 다 나가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뭐 지금 28,500명인데 그게 10,000명으로 줄지 5,000명으로 줄지 1,000명으로 줄지는 모르지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는 한 미군이 다 나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주한미군이 다 나갔다. 이 말은 곧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폐기됐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뭐 이거 다 희생을 해서라도 자체 핵무장 해야죠. 핵무장 하고 그다음에 북한 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처럼 전쟁 준비하고 지금 우리가 국방비가 전체 예산의 10%가 좀 넘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30%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모습이 상당히 바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수준의 해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협의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 대단히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그 방금 얘기하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그런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 게 LG 세탁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면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갖췄어요.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투발 수단이에요. 이 핵무기를 어떻게 상대방한테 투발할 거냐. 비행기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고 미사일로 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미사일은 꽤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기술도 돼 있고. 그게 돈이 제일 많이 드는 부분인데 그게 일단 우리가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두 개가 됐는데 하나만 우라늄이 됐든 플루토늄이 됐든 무기급으로 이거를 쉽게 말하면 정제를 해야 돼요. 농도를 농축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든지 아니면 사용한 연료를 재처리를 해서 재처리할수록 그 품질이 좋아진다 그럴까?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바뀌면은 무기로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20% 미만으로 되는 거는 무기로서 쓸 수가 없어요. 무기로 쓰려면 7, 80% 돼야 돼요. 그러니까 20% 이하는 원자로에 연료로 쓸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재처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쓰면은 그냥 저장해 놔야 돼요. 근데 지금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재처리를 해서 다시 연료로 쓸 수 있는 이 권한을 지금 달라는 겁니다. 미국도 이제는 그거를 한번 논의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로서는 미국이 논의하겠다고 그러고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걸로 봐서는 생각보다 꽤 진전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관들이 제가 정말 노고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원자력 발전소에
연료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오염 문제도 일단 저장 한계에 왔으니까 그것도 해결이 되고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미국이 이제 우리하고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이런 걸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이 기술을 이용해서 무기급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합의가 돼서 우리 기술이 이제 점점 좋아지고 하면은 미국은 지금 기술은 대단한데 만드는 그게 없습니다. 만드는 건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요. 그 기술도 좋고. 그래서 우리랑 합작을 해서 하면은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만에 하나 주한미군이 뭐 갑자기 나간다든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기술을 좀 더 활용해서 무기급으로 이제 플루토늄도 하고 우라늄도 만들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무기로 하는 첫 관문이 되는 거죠. 미국이 주한미군으로 얻게 되는 이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한미군을 여기에 두는 가치가 없다. 이거보다도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는 우리 국민이 주한미군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한미군 보고 나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아니에요. 우리 더 있을게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기는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가 이제 우리가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주한미군이 자기네가 한국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여기서 나가겠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 일은 우주에 떠돌던 위성이 지구에 부딪힐 확률이 더 높은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 중에서는 미군이 또 미국이 한국이 자기네들 국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버팅기고 큰 소리 쳐도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게 모든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네 국익이 많다고 그러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한국 없으면 뭐 일본으로 하지 뭐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하지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진짜 한국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는 한국이 미국한테 너무나 소중해서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국 쪽에서는 한국 없어도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옳지 못한 생각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도 우리 중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한 예로 필리핀에 미국이 그 클라크 공군기지라고 엄청나게 큰 좋은 공군기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수빅만이 있었고 그 두 기지를 버리고 나왔거든요. 지금 다시 활동을 하려고 하지만 옛날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많은 필리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미국한테 그때 돈을 많이 받아냈어요. 더 달라고 그래야 돼. 더 달라고 그래야 돼. 그래가지고 거의 뭐 갈치 수준으로 갔는데 미국이 참다가 화산이 또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가 쌓이고 하니까 에이 잘 됐다 그래가지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찌됐건 우리가 80년 동안 잘 그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분명한 것은 한미 동맹은 어려움도 많습니다. 요새같이 어려움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 대차 대조표를 보면 우리한테 이익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잘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장군님께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염려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잘 되리라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구체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어떤 분위기 잡는 게 중요한데 분위기 잡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어에 그 brain fart라는 말이 있어요. 뇌가 방구를 꼈다 이런 뜻인데 주로 이 높은 직책에 있는 분들이 생각 없이 뿡 하고
말을 하면 또 아랫사람들이 그 말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그거를 빗대서 이제 브레인 파트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그런 뇌방구를 끼신 게 아닌가 했는데, 이렇게 제가 그 장면을 여러 번 이렇게 보니까 사뭇 진지함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많이 생각하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뭐 기지개가 좋아서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불가능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불가능한 얘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둬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원하신다 그러면 저는 일부러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토지세, 종부세, 물세, 전기세, 여태까지 그런 거 안 받았거든요. 그런 거 받아가지고 1년에 우리가 1조 5천억인가 이렇게 방위 분담금 하는데, 그거 다 합쳐서 한 1조 원 정도 받고, 아니면 뭐 한 3조 원 받아서 오히려 더 받는 그런 방법도 있겠다. 저는 그분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런 장난스러운 생각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실현 가능성도 없는 얘기인데, 특별히 의미 들 거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국방비 증액이 우리가 보는 한미 동맹 현대화의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발언을 해석해 주신다면요? 저야 국방비 늘린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국방비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더 이상 전투기 사고, 대포 사고 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이제는 양질의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들 봉급도 지금보다 더 많이 줘야 되고, 특히 간부들, 부사관들, 장교들의 봉급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소령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총액이 한 5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공제 이것저것 띄고 자기가 한 100만 원 정도 적금을 넣고 하면 실제로 수령하는 게 7, 80만 원 갖고 한 달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애가 둘이 있고. 그래서 적은 돈은 아니지만 여기에 한 100만 원 이상은 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 장군 출신이니까 미친 소리 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장군이 연봉이 1억이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 장군이 400명이 좀 넘는데, 저는 장군 숫자를 반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장군은 줄이되 남아있는 장군들의 연봉은 지금 1억이 아니라 한 3억 원으로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지난 정부 때 많은 혜택들을 없애버렸습니다. 불필요한 혜택도 많았어요, 사실. 장군들이 죽고 나면은 국립묘지 장군묘역이라는 데 묻혔거든요. 그런 것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명예의 상징인지 권위의 상징인지 이런 거에 구분이 안 갔지만, 어찌됐건 그런 것도 다 없어졌어요. 장군이 되면 자기 자가용하고 운전병이 있었거든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 달에 25만 원인가 준답니다. 차비하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이 중견기업하고 맞는 그러한 조직인지, 아니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대기업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후자라 그러면 삼성이나 현대의 임원이 연봉을 2, 3억 받으면 대한민국 장군도 그렇게 받아야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뭔가 지금 우리 군대가 싸구려 군대입니다. 싸구려. 그래서 그런 데에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훈련 장비. 이제는 훈련할 때도 많지 않고 또 위험 장비를 가동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라든지, 그러니까 모의기죠. 그래서 전차도 모의로 할 수 있고, 비행기도 모의로 하고, 헬리콥터도 모의로 하고, 배 타는 것도 모의로 하고, 잠수함도 모의로 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돼요. 해서 실제 장비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수당 이런 거 2, 3만 원 주는 거,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려면 제대로 2, 30만 원 줘야 된다고 보고, 예비군 훈련 가잖아요. 그럼 요새 하루에 2만 원인가 3만 원 주거든요. 예비군 훈련 가면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 줘야죠. 그게 그게 우리 국민의 가치고, 그런 데에 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사들 봉급도 청년 지원금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한 달에 400만 원씩 줘서 그 젊은 애가
18개월이든 24개월이든 근무하고 나와서 예를 들어서 목돈 3천만 원, 5천만 원 갖고 나왔다. 그 돈 갖고 뭐 하겠습니까? 뭐 장사를 하든 학교를 가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청년 지원금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우리 국방비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좀 투자가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장비도 그렇게 하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과 훈련,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전시 작전 통제권을 얘기하는 건데 평시 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됐을 때만이 이제 이게 지금 갑론을 보게 되는데 환수란 말조차도 사실은 지금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게 그냥 환수냐, 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전환이 맞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뭐 말장난이 문제가 아니고 자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갖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왜? 미국을 여기 묶어놓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아니까 지금 이거 우리가 달라고 그러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분과 실리예요. 명분으로 봐서는 당연히 우리가 대한민국 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가져야죠. 그렇지만 실리에 있어서는 이거를 우리가 돌려받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염려가 되는 거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포스타거든요. 지금 별 4개예요. 이게 별 3개로 내려갈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떠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시 이전에 여기에 포스타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태평양 육군사령관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원래는 인도태평양 육군사령관 부하가 주한미군 사령관인데 부하가 계급이 똑같으니까 인도태평양 육군사령관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어찌됐건 이 사람이 한국에 와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친하고 한국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끔 비정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가 되면 우리가 미국한테 뭐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경계태세를 좀 올려달라. 뭐 항공모함을 보내달라. 뭐 전략 폭격기를 보내달라. 그런 얘기를 할 때 3스타가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4스타가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3스타로 내려가면 그만큼 소위 말해서 말펀치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실질적인 그런 손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정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시 작전 통제권을 이번 정부에 꼭 하겠다라는 말하고 조금 뉘앙스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표로 한다는 그 말을 열심히 전작권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뜻인가 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받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죠. 그 준비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얘기도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국방비 늘릴 때 필요 없는 거, 있으나마나한 거, 있어봤자 쓰지도 못하는 거, 그런 거 사지 말고 그런 거 만들지 말고 사람한테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사람한테. 그래서 사람이 돼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조종사가 우리나라에 2,000명이 있어요. 전투기가 400대가 있고. 근데 사실 이 조종사 갖고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종사들이 민항으로 가면 돈을 2-3배 받거든요.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엉뚱한 일을 하는 조종사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조종사 양성을 많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5년만 근무하고 나가고 싶은 사람들 민항으로 가라. 그 대신 3개월에 한 번씩 본인이 원하면 다시 부대로 와서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돈 3배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옛날 전투기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 외에 그 농담 있잖아요. 왜? 전투기는 막 빨리 가는데 민항은 가서 커피 한 잔 마신다고 뭐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그 민항인을 하더라도 자기가 전투기 그 그리움이 있어서 오면은 만약에 우리나라의 유사시가 되면은 다시 조종사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미국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데다 돈을 쓰자는 거예요.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주한미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미군 자체가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 전체가 지금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줄어드는 효과가 우리한테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은 줄는데 질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라는 장비가 빠져나가면 A라는 장비가 20대가 빠져나가면 B라는 장비 5대가 들어오는데 이 B라는 장비가 성능이 훨씬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숫자만큼 맞먹느냐?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올드 스타일이라서. 그런데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지금 양은 줄지만 질은 좀 향상시키는 것 같아서 이게 말하기가 좀 정확히 말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얼만큼 줄고 얼만큼 영향을 받을까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현대화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현대화라는 말은 결국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가 얼만큼 수용할 것이냐, 또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안보에 투자하고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거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전략적 유연성, 만약에 다른 곳에 미군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일부 가도 좋다 하는 그런 원칙에 합의를 해주고, 또 동북아시아의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군이 파병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나간다 그러면 미군이 여기서 굳이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죠.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협상하기 나름이고, 미군이 늘어난다 그러면 새로운 방위비 협상에 따라서 방위비가 오히려 늘어나지 않고 현 상태 또는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어서 그야말로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때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외교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어요. 우리는 작지만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의아하긴 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애국가가 좋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지금 캐대현 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저는 이 효과가 이게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완전히 전환이 되는 그러한 계기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우리 국내 정치가, 우리 국내 정치를 이끄는 분들이 좀 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를 좀 획기적으로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실용 외교, 우리가 의리니 뭐니 이런 거는 개인적인 얘기고, 나라들 사이에서는 내 나라에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따져서 그거를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워싱턴 방문도 그렇고, 또 중국의 전승절을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도 대단히 어려운 결정들이었는데, 그러한 결정을 한 것들을 보면 실용 외교를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CSIS에 가서 한 얘기들이 있어요. 일문일답 내용도 있고 거기에 대단히 많은 그 내용들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하여간 야 미국도 중국하고 경쟁하지만 또 협력도 하지 않느냐. 우리가 중국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인 사정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unavoidable, 피할 수 없는 그런 지정학적인 문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이해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 어려운 난관도 그래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어두운 그 불확실성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많은 지표도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K-pop 디먼 헌터스라는 이 만화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주는 그 희망의 불빛이 어두울수록 더 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을 잘 보고 잘 그 해석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